이 남편이 성장하지 못한 채로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 참 보기 힘들더라고. 이게 최초 외국인 안에 등장했는데 이게 국제 결혼을 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가끔 그 외국인 배우자 집에 한 번씩 가요. 근데 자주 못 가잖아. 그게 굉장히 쓸쓸하고 섬 같고 외롭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아이가 크면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어머니들끼리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가 되는데 그것도 성격을 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완전 섬처럼 살더라고. 그래서 외국인 아내 등장이고요. 남편은 절대 이혼하기 싫다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좀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인물도 좋고 헌칠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아내에게 대하는 이 이혼숙녀 캠프가 안 나오고 밖에서 만났다면 좀 어눌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국에서 일단 언어도 고립되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이제 선을 긋죠. 이게 결혼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부모님이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아내도. 그 아내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한국으로 선교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 남편은 모태솔로이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고 그리고 진짜 이거 이혼한 부모, 어머니는 어려서 떠났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모태솔로로 살았고 성적으로 억압돼 있고 이성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그렇게 이제 자란 거지. 나는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아내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한국에서 사시면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피해의식이 생기고 조금 뭐 심하게 말해서는 그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니까 남편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가? 라고 큰 착각을 했죠. 아주 큰 착각을 했어. 너무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흔한 케이스인가? 했는데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어. 아내는 이혼을 고민할 만했어. 남편 측 입장이 있다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남편 측 입장도 뭐 한번 봅시다. 아내가 32, 남편은 30살. 젊어요. 그리고 두 부부는 이제 한 방에서 컴퓨터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름은 윤희아. 한국 이름이 있네요. 원래 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말이 아주 능수능란하진 않은데 대화에서 문제는 없고 알아듣는 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혼한 지는 6년 차, 아이는 1명. 아이는 6살인 상태죠. 그래서 아들하고도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하는데 남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목걸이도 조금 특이하고 저걸 지금 뭔가 패션이라고 하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저런 게 살짝 특이한 것 같아. 이분이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개발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직종과 이런 사람의 스타일 치고는 저 군목걸이가 살짝 튀는 것 같아요. 왜 했을까? 좀 남자다워 보이고 싶어서? 근데 아내는 뭐 진짜 이러면서 한숨을 계속 쉬고 여기서 이제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아내의 문제 해가지고 한숨 많이 쉬는 거에서 남편이 눈치 본다고 나오는데 남편이 눈치 별로 안 봐요. 일단 눈치를 본다고 봐.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 해주고 싶어 해. 그 마음이 깔려 있어.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망가져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뭔가 빠져 있다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싫고 아내랑 정말 그냥 안 살아도 그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어떤 충동적인 말들을 그냥 해버리고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섹시한 이성이 있으면 눈길이 가요. 눈길이 가. 그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쓰레기인 거지. 그걸 말을 하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지. 근데 아내가 울러 들어갔는데 그 1분을 못 참고 나 잠깐 화장실 좀 이라고 말하는 게 쓰레기인 거지.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아내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사람이 무언가가 망가져 있는 사람인 거지. 아내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지나가는 여자를 더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깝깝한 거죠. 저게 차라리 이 사람이 철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뭘 잘못해서 아내에게 복수하려는 약간 뭐 반발심에 아니면 뭐 반항심에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려고 저런 말을 더 한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충동 제어가 아예 안 돼. 뒤에서 뭐 검사에도 나왔지만 지난번에 불독 같은 분이 나왔다면 불독은 그래도 충성심이라도 있지. 이거는 어떤 그 충성심이 없는 동물 뭐 있어?
그냥 지 멋대로 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애완동물 뭐 없나? 아무튼 이 충동이 제어가 안 되는 인간 수준의 제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도마뱀 같은 거? 아니야. 고슴도치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 도마뱀이나 파충류 쪽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거에다가 또 하나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 남편이 어려서부터 학습된 것 중에 하나가 여자는 나를 버린다는 무의식, 남자는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 그리고 야동은 아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대단한 무언가 쾌락을 주는 거라는 인식, 이 세 가지가 주입됐을 가능성이 있죠. 어려서 어머니가 안 계셨고 아버지가 여러 여자를 계속, 근데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야. 혼자 남은 남자가 여러 사람이랑 연애할 수 있지, 연애할 거 아니야.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엄마인가? 이 사람이 내 엄마인가? 바뀌어. 엄마인가? 바뀌어. 아, 남자는 저렇게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자기가 그건 극복해 나가야지. 그래서 부모가 한쪽이 바람을 많이 피운 상태에서 자녀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부모가 바람을 많이 피우잖아요, 한쪽이.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겨. 성적인 억압이 생겨서 절대 나는 이성하고 안 만나, 이성하고 안 자 하는 마음과, 도대체 얼마나 바람이라는 게 좋은 거라 저렇게 우리 가족을 다 버리고 살까라는 일종의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표현 말고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맨날 술을 마셔. 그러면 도대체 술이 얼마나 맛있어 저렇게 마시는 거지? 하면서 술에 대해서 그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그치, 선망이 생기는 거야. 호기심보다 조금 강한 표현으로 선망이 맞아. 술에 대해서 선망이 생겨서, 그래서 술을 아빠가, 아니 엄마든 어쨌건 술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얼마나 술이 행복한 거길래 우리 가족 다 내팽개치고 저럴까, 저렇게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야동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길래 나를 버리고 저렇게 할까, 그 선망이 생겨. 그래서 그게 20년 동안 억압돼. 또 저렇게 여자들 만나면서 저런 거는 나빠, 나는 여자 안 만나, 그래서 못 쏠. 그래서 여자가 두려우면서도 여성에 대한 선망,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학습됐다고 치는데 기질적으로 충동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콜라보가 되면서 이분이 지금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야동도 보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 눈길도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있는 거지. 그거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거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체면도 있고, 사람이 이성의 힘으로 누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거는 진짜 어떤 절제도 아니야. 절제 차원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본능 부분은 절제가 필요했어. 근데 이거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본능 부분은 먹고 싶은 거를 절제해야 돼. 아내와 관계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돼. 이게 절제야, 그쪽 부분은. 그래서 어느 인간적인 차원에서 게으름과 그런 인간의 영역이야. 근데 이 부분은 그거를 넘어섰어. 그러니까 넘어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느 하나가 빠져 있어. 본능 부부의 그분은 그 기본적으로 정상인데 나약한 부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절제가 안 되면서 그냥 좌절 상태로 빠져버린 사람이라면, 이분은 뭐 좌절 상태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가 만약 좌절 상태라면 그냥 좌절 상태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한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을 상담하시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 솔루션 안 나오겠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그 부분이 개념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옆에서 지금은 이 말을 해라, 지금은 그 말은 잘못됐다. 근데 또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들을 흉내내면서 살아야 돼. 어느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방송에 나온 건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게 걱정되는 커플이죠. 근데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은 이혼 못해. 이혼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웬만한 일이 있어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행복합니다. 불행하면서도 행복해. 아들과의 관계도 행복하고. 이게 의식적으로는 남편과의 관계가 불행하고 아들과의 관계만 행복한데, 그 무의식선에는 익숙한 엄마의 위치로 본인이 왔거든요. 유일한 가족이고 엄마가 아빠와 살았던 그 모습을 자기가 지금 거의 재현하고 있거든. 익숙한 상황으로 돌아왔거든. 아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약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 약을 통해서 약에도 중독돼 있었고, 그 후로는 수면제 그런 약까지, 독전약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서 접하고, 그래서 아내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울증 약도 먹고 이러면서 살이 엄청나게 불었어. 그래서 아내가 지금
지금 보면은 키가 한 170 정도의 그냥 평범한 체형이잖아요. 조금 뭐 통통하다 정도. 근데 옛날 사진 보면은 아주 옛날 사진, 미국에 있을 때 사진 보면은 150kg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게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살이 찐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보면은 아버지가 유독하시든 아버지가 쓰러지셨든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어머니에게서 떠나고 싶은,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국으로 도망치듯 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떤 선교 활동,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선교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스스로 회복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도 빼고 그러면서 남편을 만난 거지. 이 남편은 어려서는 이해를 못했던 엄마의 나쁜 모습만 봤지만 엄마는 아빠 같은 답답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또 됐을 거라고 엄마는 말할 거 아니에요.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자기 아빠같이 불쌍한 순수하고 착한 모든 걸 고지고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됐겠지. 근데 그게 뭐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고 싶었는데 아이가 이미 생겨서 못 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 남편과 관계가 시작이 됐고 이 남편을 사랑해요. 이 아내가 보면은 아까 지금 굉장히 불행한 삶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남편과 결혼 생활 말고는 아내는 굉장히 뭐랄까 대단한 사람이야.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살도 빼고 지금도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지금 체중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 우울증 약 먹으면 저렇게 체중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는 진짜 노력도 많이 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한국 가서 혼자 산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컴퓨터로 뭐 화상 그런 거 해가지고 알바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남편의 문제는 남편이 나쁜 게 아니어서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나쁜데 남편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인 거지. 이 남편의 어떤 개념을 뜯어 고쳐서 남을 흉내라도 내게 해서 그렇게 바꿔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에서 사는데 얘가 외계인이라 어떤 문화도 개념도 없는 거야. 감정이 없든 뭐 이성이 없든 뭐가 없어. 그래서 얘가 지구인을 흉내내면서 하나하나 내가 틀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흉내내면서 살아야 그게 되는 거야. 진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게 솔루션이 나오겠나? 그렇게 진짜로 진지하게 말한 거야. 아내분 운명이 가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여기 지금 아내가 짜증내고 이러거든요. 아내의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어서 남편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내가 우울증을 고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아내가 5년 전에 시작된 우울 증상 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었었는데 이때 이제 아내는 목숨을 끊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도 전화하고 응급실에도 전화하고 그렇게 이제 아내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갑자기 약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그리고 막 그 식칼로 그렇게 하려니까 남편이 이제 그거를 막으면서 손에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진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반발심을 가지실 말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자살하려는 거를 그 온몸으로 막고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아내랑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충동, 그 욕구를 자제를 못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내랑은 잘 살면서 아내가 이뻐지고 그리고 자기는 다양한 여성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행복한 그 판타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게 뭔가 싫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놀랍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는 게 황당한 거지. 오늘자 얘기 진짜 저세상급이죠. 이 뒤에 보면 그래서 막 남편이 칼날을 잡고 이때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둘이 같이 울고 죄책감 가지면서 서로 화해를 좀 했어 그때. 그랬는데 그 뒤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문제들이 생겼죠. 남편도 애착 대상 아내밖에 없죠. 아마 그 과거에 선교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일이 있었을 수 있겠지. 남편도 보면은 종교가 굉장히 큰 의미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종교의 순기능인데 이 사람이 좀 남다른 사람도 함께 하고 그 종교 동아리에서는 어쩌면 같이 같은 종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또 포용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그냥 말도 통하고 이래야 또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무리무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조금 그 종교로 묶인 사람들은 물론 그 안에서도 무리가 생기지만 조금 더 포용성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교나 이런 대학에 가서도 그런 종교 동아리에 가서 처음으로 그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실은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엄마 아기 때 이제 하는 게 깍꿍놀이 하잖아. 깍꿍놀이 하고 깍꿍놀이는 이제 어떤 그 존재의 연속성을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표정이나 이런 걸 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따라할 사람이 없었어.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표정이 안 나오는. 근데 그렇다고 표정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아내는 한 10번 정도 그런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아내가 계속 극단적인 시도를 하니까 남편은 그게 불만이다 이거지. 사라지면 다 조용해진다. 아픈 것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이 자기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급진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아내가 우울증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남편은 그 옆에서 지켜보는 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내는 당신만 잘하면 우리 문제 없어. 이 장면은 이제 어쨌든 남편 입장이니까 남편은 나만 잘하면 돼? 관계는 항상 쌍방이야. 응? 근데 아내는 결혼 전에는 우울증 같은 거 없었어 진짜. 그래서 아내가 근데 이 장면만 보면 아내가 막 우리 결혼 형편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남편은 생각 좀 해. 아들 있는데 죽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당장 이 촬영 2주 전에도 창문 앞에 서서 아들이 방 안에 있는데도 아내가 무심코 이렇게 자꾸 그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얘기했대. 엄마 혼자 가지 마. 같이 가자고. 이 아내의 말들은 진짜 슬프거든. 솔직히. 이 아내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안 되지. 저렇게 끝난다고 해서 어떤 평온이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 후의 삶에 정말로 극단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어떤 의식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바다 같은 공간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그 의식을 끝낸 사람은 그곳으로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건 좀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평온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가야 그 평온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아이가 같이 가재. 아이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 아우 이거 못 읽겠다. 아이가 7살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6살인가? 이게 엄마를 자기가 보호해줘야 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벌써 어떤 그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나쁜 엄마다. 그래서 아들한테 짐이고 제가 없으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아들이 참 불쌍하고 엄마도 왜 저러냐. 저건 너무 심하다.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했었는데 뒤에서 보면 이런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온 아내에게 이렇게 짜증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거죠. 뭐 하면서 남편 아무튼 막 짜증을 내는데 시도 때도 없는 짜증.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넌 뭘 했냐? 근데 남편은 나 담배도 술도 끊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영어 공부도 해가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아내는 이제 저 남편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뭘 한다. 실행.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다. 상대가 질문한다. 내 생각을 고지고대로 말한다. 주입 실행. 뭐 GPT도 이 남편보다는 눈치가 있겠어. 그냥 생각을 누가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하는. 아니 내가 배가 고픈데 왜 배고프다는 말을 못해? 내가 저 여자를 보고 흥분이 됐는데 왜 흥분됐다는 말을 못해? 내가 신입사원 보니 이쁘네? 이쁘다는 말을 왜 못해? 그냥 그 어떤 사회적 맥락 때문에 우리가 숨겨야 되는 것들 아니면 돌려 말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전혀 훈련되지도 않았고 타고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완전히 그런 상황인 거지. 참 대단하죠. 정말 최강적이 나왔지. 진짜 어떤 그 눈치가 없는 뭔가 완전히 어떤 이게 사람이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려는 마음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만났을 때 내면을 숨기려는 마음 그리고 인간은 거짓말을 보통 언제 처음 하냐? 언제 처음 할 것 같아? 보통 엄마 젖 먹으면서 해요. 젖병 물고도 해. 젖병 물고 배가 부르면 자는 척해. 애가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할 때 배가 부르거나 이렇게 젖 빨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는 척해. 이렇게 실눈 눈 뜨고 봐. 애기들이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학습이 안 된 거야. 인간의 거짓말이 얼마나 일찍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놀랍지. 근데 이 남편을 보면은 술 끊어. 이거는 술을 끊는다. 미션이 왔지. 수행. 오케이. 담배 끊어. 미션 왔지. 수행. 오케이. 자기가 힘들어도 했어. 영어 배워. 오케이. 미션 왔지. 오케이.
아내를 사랑해.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번 뱉어. 하루에 그러면 그거는 수행해.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냥 그런 부분에서 짐승인 어떤 인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부분을 그냥 없는 사람 생각하고 기대를 말아야 돼.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걸 수행해라 지시를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또 남편이 또 고집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잘 안 들어먹힐 텐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이혼숙련 캠프 나와가지고 아 내가 비정상이구나를 좀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인팁 정도 수준의 입력과 출력 로봇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인팁도 사회적으로 체면이라는 것도 알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서 그거를 숨기죠. 숨기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예. 그 정도 급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남편이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그치 진짜 전두엽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없는 기억이 있고 이혼하면 아들도 둘 중 한 명은 자주 못 볼 텐데 아들한테 저와 똑같은 기억을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와 지낸 기억이 없고 아들에게는 부모가 같이 지내는 기억 그런 모습을 주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의 모습 어떤 성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잘 남편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이혼하면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둘 다 자세히 잘 못 본다 그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모든 것을 그냥 필터가 없으니까 진짜 맨날 그 필터가 고장났네 없네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말을 했는데 진짜 없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랑 지내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아이랑 노래방 가고 뭐 놀이터에서 놀고 이럴 때는 또 문제가 안 보이지. 그리고 선교 활동할 때도 그냥 거기에서 활동하고 이런 때도 어떤 문제가 안 보였겠지. 억압된 성, 뒤틀린 성욕 이런 것들이 선교 활동하거나 그런 모습에서는 눈에 안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들과 아내와도 함께 하기 위해서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막 뽀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데 근데 이제 아내가 밀어낸다는 거지. 지금 낯설을 보면서도 솔직하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봤는데 지금 이번에 이혼숙련 캠프 보고 나 어디 가서 솔직해 이 말은 나 미친 사람이야 라는 말에 거의 비슷하게 들려버리는 거야 지금. 너무 최강캐가 나타나 버리니까 스스로 솔직하다고 하잖아. 심지어 자기가 착하다고까지 말했다고. 여기서 남편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 아내가 음식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받으려고 다시 돌려줬는데 저를 밀치는 느낌이 들길래 홧김에 들고 있던 음식을 아내한테 쏟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극단적 시도를 하는 건 잘못인데 아내가 밀친 것도 아니야. 밀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음식을 쏟자. 저게 망고 주스였다고 아마 그럴 거야. 아내가 뭘 밀치는 느낌이니까 아내한테 망고 주스를 갖다 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갔대. 이제 자기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해가지고 또 그때 우울증인 상태에서 또 그런 일까지 겪으니까 그렇게 이제 화장실로 가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해버린 거지.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소장훈 씨가 지금 이걸 듣다가 아니 홧김에 거리에서 아내한테 망고 주스를 쏟아 부었다고?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서장훈 씨가 이제 너무 이게 벌써 이게 살짝 이제 비기닝이야 비기닝. 남편 비기닝으로 지금. 그래서 잘못한 건데 아내에게 음식을 뿌리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방금 비기닝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아내의 입장이 시작이 되죠. 아내의 입장.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닌 마음 그거랑 연관이 아니라 나를 밀쳐?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싸울 때도 얘가 날 툭 쳐? 그럼 나도 툭 친다. 얘가 나를 뭐라고 욕해? 이씨 하면서 간다. 사회생활 할 때는 자네 일 이거밖에 못해?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망고주스를 그냥 그렇게 해서 쏟아버린 게 아니야. 그 순간 쏟아버린 거라는 거죠. 두 사람의 처음 제주도에서 만난 모습이죠. 선남선녀였어요. 20살이었네요. 10년 전이니까.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아내. 4년 동안 제주도에 살면서 그때 이제 친구랑 소개팅을 해서 남편 첫인상은 엄청 착한 사람 같대. 눈도 선하고 그리고 말도 많이 없고 어떤 선교 활동을 같이 하고 엄청 착한 사람 같았대. 말수도 별로 없고 같이 종교를 믿고 그리고 이 사람 아마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내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걸 보면서 그 뭐 세상 다 줄 것처럼 이제 막 행동했겠지. 그리고 모든 걸 다 또 솔직히 말했을 거고.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권태기가 오잖아요.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제 네가 더 이상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잠깐 그런 시기가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막 고지고대로 말하고 나 그래서 다른 여자랑 좀 잠깐 좀 만나보고 싶어. 저 여자 섹시하다. 너 저 여자처럼 입어볼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뭐 비유드는 것 같죠? 이거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 같을 거거든요. 내가 지금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남편이 한 말들이야. 이 남편이 뒤에서 하는 말들이야. 내가 지금 지어내는 말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까지 안 들잖아요 원래.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라 이 남편이 뒤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어쨌건 처음에는 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솔직하게 말해. 필터가 없으니까 다 솔직하게 말해. 그래서 남편 눈이 애기 같고 그때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내가 미소를 지어요. 야, 이거 보면서 아내는 남편하고 헤어지기가 쉽지는 않겠다. 저게 막 툭탁대면서도 어쨌건 남편이 인간처럼 인간이 되도록 좀 노력하는 수밖에 없긴 하겠어. 그게 물론 지금 굉장히 너무 힘든데 여기 보면은 일본어 쓰기 수업해가지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 아내는 한국어도 잘하는데 일본어까지. 그렇게 이제 남편의 순수한 모습에 반했고 지금 이랬던 아내였죠.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이랬던 깜찍했던 아내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막 그 모습이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지. 남편이 아내에게 반한 순간은 아내가 애벌레가 기어가는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밟을까봐 애벌레를 나뭇가지로 구해주는 기본적으로 연민이 있는 불쌍한 사람을 버려 내치지 못하는 남편이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을 내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서로 순수한 상태로 만났고 근데 남편이 모태솔로라기에는 그때는 뭐 20살이니까 아내가 되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어. 그래서 연애 시작하고 바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한테 혹시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남편 다 얘기했어요. 남편은 뭐 완벽히 솔직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왜 솔직해? 생각을 뱉는 이 사이에 필터가 없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뭐 음식이면 입을 먹고 똥 쌀 때 이 직장이야. 한 방에 뚝 떨어져. 씹고 툭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뭐가 소화가 안 돼. 이게 생각이 탁 발화가 되면 그냥 바로 툭 여기서 뭘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어떤 상상을 하게 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툭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순수해 보였겠냐는 거지. 모든 거를 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때는 캥기는 게 없었거든. 20살의 남자가 여자를 만나봤자 얼마나 만나봤겠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모든 거를 숨기지 않고 내숭도 없고 솔직하기만 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매력을 느낀 거야. 대단히 특별했던 사람은 맞아. 대단히 특별해. 생각을 어떤 필터를 씌워서 포장을 하거나 이 사람을 기만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솔직함에 푹 빠졌지. 아내는 뭐 자기를 기만하고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을 했군요. 근데 결혼 7개월 차에 발생한 사건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너무 우울해졌어. 아내가 이제 우울해져가지고 아내가 극단적 시도를 처음 한 날 아내의 극단적 시도는 남편의 바람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아내가 우리가 왜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바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얘기까지 들을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그냥 알고 지내는 전화 통화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지금 아내가 바람이라고 지금 얘기했나? 저렇게까지 그래서 당당한 건가? 그러면서 이제 나 성관계 안 했다. 근데 이제 거의 할 뻔했어. 근데 안 했어. 나는 결론을 중요시해. 근데 안 했다. 근데 아내는 야 네가 계획해서 간 거잖아. 근데 이제 처음에 그냥 같이 가서 얘기만 나누려고 했대. 그게 이제 어떻게 갔나 했더니 그 오픈 채팅방, 오픈 카톡이 이런 곳이었나요? 응? 그래서 같이 술 마실 남자 구함. 이거 하트가 중요한 거구나. 하트. 우리 함께 하트를 만들어요라는 뜻인가 보죠. 그래서 처음 본 여자를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보니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누워가지고 스킨십을 시작하고 거의 다 그런 상태가 될 뻔했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가진 않았다. 그래서 육체적은 없었으니까 양심의 문제는 아니고 그 억압된 성의식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와, 진짜 대단하죠. 근데 어쨌건 저거에서 미안함을 가지고 아내가 어떤 우울증이 생긴 게 그럴 수 있다. 아내가 저걸로 우울해하는 거는 당연하다. 내가 좀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자. 그게 보통 인간의 개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를 좀 이해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당당해.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 온 남편은 너무 늦어서 미안. 그리고 안아줬대. 키스해줬는데 이렇게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밖에 모르는 거잖아. 지가 나가서 다른 여자랑 지금 그렇게 옷 벗고 누워있다가 돌아와서 그거를 키스하고 이미 알았대. 남편에게 났던 낯선 여자 향수 냄새. 그래서 남편이 와서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안고 있었다는 거를 알았는데도 그래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말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원래 5시 퇴근인데 7시에 왔고 남편은 1시간여 동안 모텔에 있다 온 거죠. 그래서 제작진은 남편한테 들킨 거냐 솔직하게 얘기한 거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한 거래. 그래서 너무 솔직해서 거짓말하면 티가 나기 때문에 걸리겠다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삼자 대면까지 했어. 이게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한국에 아무도 없는 아내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남편에게 보통의 아내보다는 더 집착하는 면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아내가 안 그러겠어. 뭐 어느 아내가 저거에 대해서 눈이 안 뒤집히고 저기서 삼자대면 하자고 안 하겠어. 그렇게 이제 바람 피운 상대한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삼자대면을 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근데 그 삼자대면 결과로 보니 그래도 똑같이 말을 했다. 그래서 끝까지는 안 간 것 같은 거죠. 여자의 말은 남편의 변명과 같아서 그래서 진짜로 안 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오픈 채팅을 했냐.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휴대전화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어쩌다 보니 모텔에 갔고 어쩌다 보니 술 마시고 얘기만 하면 되지 모텔은 왜 갔냐. 술 기운에 어쩌다 보니. 근데 뭐 애초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런 거 아닌데 어쨌건 부모가 롤모델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의 기질과 환경, 부모의 롤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하는 거잖아. 그게 기질이 70, 보통 환경이 30 잡지만 우리가 몸무게 30kg 빠지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되지. 30%도 엄청나게 큰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에 있었다. 아 진짜 핑계 하나하나가 너무 짜쳐서 뭐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이쪽 남자 측 조사와 분께서도 지금 조용히 하라고 그냥. 지나친 솔직함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필터가 없다 없지 이 정도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 이 정도 없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봤고 아내는 남편 믿고 싶은데 진짜 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 진짜 무슨 일 있었으면 우린 바로 이혼이에요. 지금도 뭐 이혼 얘기를 계속 하지만 아 참.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관계는 안 했지만 자기 놔두고 딴 여자 만나서 되게 슬펐나 봐요. 저거를 지금 그랬나 봐요라고 뭐 할 얘기야? 이게 뭐 딴 여자 만나서 되게 슬펐나 봐요라는 게 제가 딴 여자를 만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놔두고 이게 마치 그냥 뭐 자기 놔두고 제가 혼자 밖에서 라면 먹어서 되게 슬펐나 봐요. 뭐 이런 말로 하고 있어. 아니 뭐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것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내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혼자 이혼을 준비했대. 지금 신혼 7개월 차에 남편이 그렇게 오픈 카톡을 통해서 다른 여자랑 모텔에 있다가 오니까 그냥 이혼하려고 그런 거야. 왜냐면 아내는 남편을 봤을 때 너무 솔직하고 투명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서 결혼을 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 7개월 만에 다른 여자랑 누워있다 왔어? 그러면 뭐 애가 있고 서로가 상처가 있고 서로가 그냥 각 뭐 별거 한다 이러면서 뭐 다른 각자 연애를 한다 뭐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지금 신혼이잖아 신혼. 그래서 이혼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임신을 해버린 거야. 임신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혼 서류까지 다 썼다가 그거 다 버리고 남편한테는 이혼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간 거죠. 그래서 과거는 다 있고 앞으로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도 물론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를 알 만큼 제대로 된 어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 생각만 하면서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나 여기서 이 장면도 너무 슬프더라고. 이게 지금 아내 얘기에서도 슬픈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슬픈 게 아까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아이가 엄마 같이 가라고 말하는 거. 그거 너무 슬펐지. 그 장면
그래서 엄마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같이 가야 돼 라고 말한 장면도 너무 슬펐는데, 아내가 7개월 만에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하려다가 애 생겨서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서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유산돼 버렸어. 이런 일을 겪고 아주 잠깐이라도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정도의 일을 이 한국에 와서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저런 일들을 연달아서 겪었다라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건 맞지. 그래서 아내는 네가 고쳐. 문제를 만든 건 너니까. 두 번째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 좋아했어. 아까 바람이 있었죠? 아까 오픈 채팅으로 한 번 만났잖아. 그거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그래, 오케이. 아내 힘든 아내. 그래도 둘이 같이 잘 살면 되지 하고 덮을 수도 있는 문제야. 이건 뭐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근데 두 번째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를 좋아한 문제가 또 있어. 이거가 정말 더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남편이 이거는 내 말도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허허 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 여자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아내는 그때도 임신했었어. 몸이 아무래도 살이 찔 거 아니야. 임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젊은 때의 그런 매력과는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 이 전에 그 싸웠다고 그렇게 오픈 채팅방을 가는 것도 진짜 그렇지만, 여기서는 바람 의심 사건인데 남편이 이 여자랑 결혼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식으로 말을 했대. 임신한 아내한테.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양보해서 들 수 있어. 내가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남편 보다가 아휴 내가 이 남자 말고 저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회사에서 뭐 멋진 뭐 그런 직원 보면서 아 저런 애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어. 그거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임신한 아내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아니 임신한 아내한테 그거를 하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 여자랑은 감정적 바람이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잘 때 잠꼬대로 그 여자 이름 얘기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잠꼬대로 그 여자를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아내는 이걸 뭐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그 여자 이름을 4번이나 말했대. 모두 다른 날 4번, 총 4번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이게 진짜 미친 게 남편이랑 서로 좋아한 것도 아니야. 회사에 여성이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들어왔으니까 남편이 한 뭐 24 정도 됐을 때 아니에요. 근데 24살에 신입사원 들어왔으니까 대충 뭐 동갑이거나 조금 어렸겠지. 근데 어리고 그런 또 한국의 또 여성이니까 말도 또 잘 통하고 그렇겠죠?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는 신비로운 느낌이었겠지만 이제 신비로운 느낌은 없어졌잖아. 이 같이 사니까. 신입사원이 이 남자를 보면서 뭐 똑같은 연애 감정이나 이성적 호감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냥 신입사원으로서 어쨌건 먼저 일하고 계신 그런 사람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호감을 느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좋다고 호감을 표시하고 다가간 건 아니고요. 외국 여자는 이렇다, 아내는 이렇다. 그렇게 이제 아내 뒷담화하면서 친해진 느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신입사원이 뭘 이성적으로 바뀌어서 말도 좀 하고 이러니까 남편 혼자 환상을 키운 거지. 그래서 회사 여직원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대. 급기야 남편이 너 왜 내 얘기를 가졌냐.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총각이면 그 여자가 참 남편하고 결혼해줬겠다. 이 여자가 내 얘기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드라마 대본으로 써도, 이거는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런 대본 쓰면은 욕먹어요. 너무 심하다고. 저런 말을 누가 하냐고. 공감 못 받아, 이 정도 대사면. 아내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여자랑 비교당해야 되는지. 그래, 이거 드라마에 못 나온다니까? 여기서 나는 이 이유가 정말 이분은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구나. 누군가가 어떤 감정적 하소연을 하는 거 개념 전혀 이해 없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전혀 개념 없다. 남편이 그 신입사원 얘기를 아내에게 한 게, 아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나한테 막말 같은 거 쏟아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자극하려고 그런 말도 했었대. 복수심 때문에, 야, 근데 이제 그거를 싸우다가 너 임신 왜 했냐? 그 여자가 그 애를 임신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게 그 임신해가지고 지금 우울증 때문에 예민한 아내한테 그걸 복수심으로?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사귀거나 그런 거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잖아. 누가 신입사원이 지금 본인을 왜 만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잘 끝났고, 잠꼬대는 뭐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서 그냥 호감만 있었던 거지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봐봐, 이 말도 이게 지금 서장훈 앞에서 서장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임신한 아내,
신혼인 상태에서 신입사원에게 그냥 호감만 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본인이 당당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보면서도 나는 솔직히 그냥 무표정으로 볼 줄 알았거든. 저는 그냥 보통 무표정으로 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자꾸 보라고 했는지 이제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 이게 몰입이 되더라고. 아이, 많이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호감이 있었던 거야. 호감만 좀 있었어. 그러니까 본인 혼자 그냥 신입사원 오니까 이 친구가 사회적 그런 태도로 살갑게 대하니까 거기서 본인 혼자 좋아하는 거, 그 상태를 가지고 아내한테 상처 주고. 아니, 아내는 무슨 죄야. 인기도 없는 남편인데 그 남편한테 막말 듣고. 그래서 신입사원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을 뭘 좋아하겠어. 당연하지.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막 방청객에서는 그냥 웃음이 터져요.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서 아니, 왜 모든 걸 당당하게 대답하냐라는 말에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다. 아내도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 본인의 마음은 모르지. 본인이 호감이 있었는지 몰랐지. 본인이 호감이 있다고 말을 안 하면 알아?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사람 뱃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말을 안 하면 알아? 모르잖아요. 아직 변호사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조사관이라고 해서 지금 연예인분들이 해주시는데, 연예인분도 남편을 조사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이 편을 들어줘야 되냐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서 뭐 서장훈 씨도 착하고 솔직하게 자라왔는데 억눌려 있던 자기만의 다른 자아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은 나는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겠다고 웃고 있어. 자기가 지적받는 거를 전혀 또 못 견디고 왜 잘못하는지. 그래서 아내는 난 생각해. 당신 앞으로도 바람 피울 거야. 근데 여기서 남편은 안 그래. 그때는 내가 이러이러 했어. 실은 그때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진짜 어차피 벌어진 일이면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네가 어떻게 하냐. 저 남편에게 너는 한 번만 바람 피운 거 아니잖아. 근데 한다는 변명이, 그러면 살인자가 나중에 꼭 연쇄살인마가 돼? 두 번을 했으면 이미 연쇄 바람만데? 아니 뭐 그래. 뭐 그렇다고 쳐. 그 후에도 다른 여자랑 연락했잖아. 그 후도 있어요. 그 후도. 다른 여자 누구? 당신 옛날 친구. 뭐 세 번째 여자는 바람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고등학교 때 제가 짝사랑한 누나. 이런 게 너무 문제인 거야. 이게 그냥 아는 누나 아니면 같은 종교활동 하던 누나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근데 그냥 솔직하게 자기가 짝사랑한 누나라고 말해. 짝사랑한 누나. 처음엔 카톡만 하다가 그 누나가 먼저 통화를 걸었고, 카톡을 그러니까 계속 한 거지. 아내가 있어도. 그러니까 남편이 그 카톡을 할 때도 지분이 있는 거지. 본인이 짝사랑하는 건 좋은데 지금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을 좋다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짝사랑하면서 왜 저렇게 아내를 상처 주는 건지. 그게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뭐 매일 했다 계속 했다라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매일은 아니다. 그 누나도 자기 개인 그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막 새벽 1, 2시에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는 걸 느낀 거고, 근데 이제 그냥 친구랑 통화가 잦았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게 남편이 스스로가 굉장히 솔직한 것 같으면서도 아까 질문에서 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왜곡돼 있어. 왜곡돼 있어. 그 누나 결혼도 했고 나는 마음도 없다. 뻥 좀 치지 마.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는 괜찮다. 나를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왜곡된 성의식이 가지고 있고. 친구니까 서로 안부 물은 거라고 했는데, 안부를 묻는 게 결혼한 사람들끼리 새벽 1, 2시에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게 안부 묻는 거야? 누가 안부를 새벽 1, 2시에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오래 통화를, 화장실에서 그거를 한대. 참.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솔직하지 못해요. 상대가 어떤 기분이 들지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사람이랑 친구다, 서로 그냥 대화를 한 거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 그냥 그걸 사실이라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입 밖으로 뱉어.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 왜 계속 전화해? 근데 남편이 말했어. 나 사실 예전에 이 누나 엄청 좋아했어. 아니, 선택적 솔직함이 아니라 본인이 믿는 거를 솔직하게 내뱉는 건데 본인이 믿어버리는 것들이 존재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야. 화장실에서 전화하다가 걸렸어. 근데 너 이 누나한테 왜 자꾸 전화해? 실은 내가 이 누나 예전에 엄청 좋아했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구분하지 말고 정상 비정상을 구분했을 때 비정상의 영역이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상대에겐 독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2절이 남았어요. 이 누나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결혼이 굉장히 후회되는데, 결혼이 후회되는 이유는 한 사람과의 관계, 독점적인 관계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여러 여자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부부 생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누나가 소름이 돋을 수도 있겠네요. 그 누나가 이거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예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근데 이 남자는 스스로 모르는데 모든
어떤 여성이든 만족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여성, 이 여자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또 원해요. 그래서 뭐 답답한 마음에 홧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아무리 답답한 마음이고 홧김이어도 그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이게 진짜 뭐 그전까지는 뭐 욕하고 그런 거는 선녀지. 실제 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저 여자가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저 여자 뱃속에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었어. 이거는 이 남자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 거야.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아내는 그래도 과거도 중요하다. 남편은 뭐 현재와 미래를 산다. 계속 앞에를 보고 움직여야지. 아니, 본인이 지금 과거에 그렇게 3번이나 실수를 그렇게 저질러 놓고, 이게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저지른 후에 대처 방식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남편은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에서 명대사를 뽑아내죠. 자기가 이제 멋지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겠지. 네 안의 악마는 네가 만든 거야. 아내 마음 안에 어떤 고통은 네가 만든 거다. 그래서 그 상황은 작은데 네가 계속 크게 만든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거 같냐. 근데 남편은 내가 바람 피운 거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응? 죽고 싶어? 근데 아내는 나한테는 그냥 바람이 아니고, 이게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불만족스러워한다. 나를 부족하게 여긴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성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뒤틀려 있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만족을 못하는 상태예요.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고 그거를 잘 해소를 해야지. 야동은 그냥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야동을 뭐 끊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욕구를 어쨌건 아내에게 풀고 아내와 같이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남편은 저거를 너무 당당하게 필터가 없어버리니까 본인의 왜곡된 성에다가 필터 없음에다가, 이거 뭐,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아내 탓을 하고, 남편은 정말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뒤에서 실은 그 심리극 할 때도 전혀 슬프지 않았어. 솔직히 공감이 하나도 안 됐어. 다른 캐릭터였다면 짠했을 것 같아. 근데 이 남편에 대해서는 네 행동에 비해서 너의 과거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냥 다 남 탓이야. 근데 물론 환경이 불행했던 건 있어요.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본인이 아내한테 하는 행동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심해. 근데 그게 악해서가 아니고 비정상이라. 아니, 이 남편이 말하는 그 부모 관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처음부터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는 외도 문제로 현재 부부 사이는 틀어졌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어. 남편은 이게 문제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은 청약통장 5년 넣고 있었고 아파트 분양 받게 돼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2차 계약금이 있었던 거야. 그걸 몰랐어. 그래서 1차 계약금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중도금을 내야 되는 걸 몰랐어요. 내일이 2차 계약금 납부일인데 아직 대출을 못 받아서 계약금도 못 구한 상황. 그렇게 어쨌건 지금 경제관념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제심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아내는 왜 미리 생각 안 했냐. 근데 여기가 진짜 가관인 게, 경제관념이 그래 이 정도 나이면 자리를 잘 못 잡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내는 계속 내 돈이 나간다. 근데 여기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왜 줬어? 아니, 남 탓도 이 정도면은 거의 예술의 경지 아니야? 돈을 왜 줬냐는 걸로 화를 내. 본인이 그 계약금을 내고 그렇게 했으면서 1차 계약금에 남편 돈이 300, 아내 돈이 700이 들어갔는데, 남편 생각에는 나한테 돈을 준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한테 돈을 줘놓고 그 2차 계약금을 생각하지 못한 걸 나한테 비난하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중도금 4천, 잔금은 3억 대출로 해서 하는데, 저 3억이면 저게 신용도가 높아도 한 달에 거의 100 가까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3억 4천이면 뭐 100 넘지. 신용도가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아내 딱 계산했어. 매달 210만 원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내는 이제 난 시민권 갖고 싶었는데 시민권 신청하려면 3천만 원 필요해도 시민권 신청 미루면서 돈을 보탰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내가 돈 안 주면 죽인다고 했어? 내가 뭐 칼 들고 협박했어? 돈 준 건 너잖아. 왜 돈 줬어? 내가 화낼까 봐? 그러니까 저게 남편은 어떤 비난받고 혼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되게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 같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영향일 수는 있겠지. 3억 4천. 3억 4천에 210.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하죠.
그러니까 다들 뭐 뭔 소리냐. 이게 저게 자기한테 돈을 준 남편하고 잘 살아보려고 남편에게 돈을 가지고 있던 돈을 준 아내한테 왜 돈 줬냐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내가 돈 달라고 협박했냐? 네가 나한테 돈을 줬잖아. 근데 아내는 누가 이거 다 샀어? 당신 자동차는? 그러니까 집에 살림이랑 자동차까지 아내가 다 샀나 봐. 그리고 남편의 벌이나 이런 게 적어도 이런 아내면 그냥 자기가 어떤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말 그대로 사랑만 있으면 되는 사람 같아.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남자에게 갔다는 건 너무 과분하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믿음과 사랑만 있었다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생활력 있는 그런 아내였을 텐데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한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니 해달라고 안 했어도 아내가 기꺼이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건 인간이 고마운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감사할 줄 몰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야가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고 혼나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방어막을 설치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전혀 안 되는 완전히 자기 사고에 갇혀 있는 7살짜리 어린애 같아. 그게 그냥 성장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알아봐서 미안한데 그래서 나한테 돈을 왜 줬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함께 잘해보려고 한 거지. 아니 뭐 이 정도면 말이 어느 정도 통해야 뭐 이렇게 말싸움이라도 하지. 이 정도면 뭐 말싸움을 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본인이 잘못한 걸 왜 그러냐. 아내는 그냥 남편을 믿은 거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 믿으면 남편이 화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해줬는데 왜 줬냐고 따지면 근데 남편은 계속 변명해. 아니 무조건 주라고 한 건 아니겠지. 근데 어쨌건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면은 당연히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화풀이한 것 같대. 그래서 아내는 나는 그냥 당신을 믿은 거다. 근데 당신 믿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 남편은 계속 그거 알고 있으면서 왜 또 돈 줬어? 너 스스로를 탓해. 그러니까 저거에 어쩌면 남편이 겪었던 어떤 훈육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냥 자기에게 항상 비난 속에서 살았고 그 비난을 근데 비난 속에서 살았을지 아니면 비난을 크게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겠지.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남편 때문에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잘못한 것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말을 뭐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더 미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남편도 나도 당신 선택해서 잘못했다 왜? 아니 여기서 본인 지금 계약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왜 돈을 왜 줬냐 그러고 당장 지금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얘기해야지. 아내분 구원자 컴플렉스가 아마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워낙 안쓰러운 모습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건데 아내도 구원자 컴플렉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20살이었으니까. 근데 뭐 나는 아들이 있고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비난받기는 싫고 엄마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그런데 밖에 나가서 또 연애는 해야겠고 어른이 못 됐죠 지금. 그래서 당신 말대로 그냥 당신한테 돈 주지 말고 그냥 이혼해야 했어. 남편은 또 이혼은 안 한대. 엄마랑은 헤어지고 싶지 않겠죠? 근데 연애는 하고 싶으니까 다른 데 눈은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눈물이 나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거든요. 남편이 화장실로 간 아내를 따라가요. 괜찮아? 아이 오케이? 하면서 가요. 그래서 우는 아내가 이제 화장실에서 불 끄고 들어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미안. 나 화장실 가야 돼. 미안. 너무 급해. 방금까지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아내가 들어간 거고 그 1분을 못 참아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거기서 하고 이게 돌아서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울어요. 이제 아내의 사연이 또 나오는데 저는 미국에는 가족이 없어요. 이혼하면 한국에도 가족 없어요. 이혼해서 남편이 양육권 가져가면 전 그냥 혼자 있어야 돼요. 항상 혼자인 삶을 살았어. 그래서 이혼하느니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게 나은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존재 의의를 키워갔겠죠.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그 수면제, 뭐 어떤 약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지냈고 그리고 그 어머니 때문에 그런 약들을 조금 빨리 접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2년 전에 어머니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서장훈 씨가 이제 물어봐요. 너는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서장훈 씨가 이제 아내의 그런 부모님 얘기를 듣고 서장훈 씨가 말을 못 잇는 거야. 지금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 어떤 저 일들을 보면
이 아내의 슬픔이 전해지거든. 100번 양보해서 아내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쳐요. 그래도 그 슬픔, 그 고통, 그 외로움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근데 또 내 엄마로서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그 모성애가 가득한 사람이고, 근데 본인의 성욕은 또 계속해서 그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봤던 그게 환상이지, 실제 아버지가 그랬던 거 아니지, 환상적으로 본인 안에 새겨진 여러 여자를 만나는 그런 편력이 본인 안에 욕구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나를 그것 때문에 불행했으니까 여자를 만나는 걸 또 터부시하고. 근데 여기서 남편이, 나는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착하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직설적, 착하고 좀 직설적인 사람, 착한데 직설적인 사람, 자신을 착하지만 직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이상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 서장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되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줘. 내가 평범하지 않다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있어. 아내 측 영상에 또 있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중독. 밤에 이제 영화를 보는데, 한국 전통 사극 드라마. 그래서 아내가 19세 이상을 못 보게 해요. 저거를 아내는 이제 페어런스 가이드를 확인해가지고, 지금 이 남편은 성욕 자체가, 그러니까 성적 기능 자체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외국 성욕이 뒤틀린 거지. 그러니까 성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아니고 그게 넘쳐나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근데 아내는 남편이 그 야동 보는 것을 막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야동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지 않게 그냥 영화 같은 것도 건전한 영화만 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이제 야한 장면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다. 근데 지금 남편의 이 야동이 옛날처럼 굉장히 많다. 남편은 너무 심했어. 결혼 후에도 맨날 보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5시간. 근데 문제는 야동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도 풀고 본인의 여성 편력이 그렇게 해서 쌓여갔어. 오케이. 그렇다고 쳐. 근데 문제는 그 야동을 보는 때는 아내랑 관계를 안 해. 이 야동을 보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약해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아내가 느낄 수 있게 확실하게 해주고, 그게 돼야 되는데 남편은 야동 보고 자기 욕구가 해소되면 아내랑 안 해. 그렇다고 방에서 대놓고 보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접해서 완전히 중독이 됐고, 중독은 끊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남 얘기하듯이 그래? 본인을 굉장히 제3자로 보고 있어? 아니 뭐 1시간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아내가 예민해지게 되는 과정이 있어. 남편이 중요한 날에도 야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애 100일 사진을 찍는 촬영하는 날 안 갔어요. 남편과 전화할 때 막 울면서 제발 와줘. 우리 같이 사진 찍어야 돼. 애 100일이야. 근데 남편이 거절했어. 그래서 100일 사진에 애랑 엄마만 있잖아요. 애 100일 사진도 안 찍고 그 시간에 야동을 본다는 게, 물론 이거는 야동을 보기 위해서 100일 사진을 안 찍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저 야동을 저렇게 더 예민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살이나 뭐 40살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면 야동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안 굴지도 모르지. 근데 아내는 표본이 없잖아. 100일 사진 찍는 날이었는지 모르는데 이유가 있어서 안 갔을 거예요. 귀찮아서도 이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춘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돼.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야동 안 보면 힘들지. 힘들지. 남편은 이제 저 여러 여자를 만나는 그런 기본적으로 성욕이 강한, 저런 뒤틀린 성욕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그만 속여라고 아내가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는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쨌건 남편은 아내 앞에서는 아니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남편이 야동을 안 보면 우리 항상 스킨십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동물적이냐는 거지. 근데 야동 보면 스킨십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솔직히 아내 입장에서 그걸 야동을 보게 놔두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아내는 너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부터 재. 아내가 지금 77kg 체중이 나왔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살을 뺀 케이스야.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해서 본인이 삶을 개척해 나간 사람이지. 그래서 150에서 78kg로 체중을 감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원래는 슬림하고 날씬한 여자를 좋아했대. 그래서 아내한테 배도 좀 어떻게 해봐. 네 코끼리 다리 좀 빼.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살 때문에 수술도 받았어.
이제 살을 저렇게 빼면 이제 피부가 좀 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피부 재생 수술을 3번이나 받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남편이 50kg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애 낳고 심지어 지금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그러니까 저게 빠지냐고. 그래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아내는 답답해. 그래서 막 다시 수술을 생각하고. 아내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침에는 그냥 커피 한 잔, 점심에는 사과 한 개, 그리고 저녁은 가족끼리 같이 먹고 거의 뭐 1일 1식으로 하고 하루에 1000칼로리로 제한하는 식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되게 사랑받고 싶어 해. 이게 보면 아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 많지 않아. 뭐 그냥 나를 여자로서 사랑스럽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은 그 과정에서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돈 벌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거면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남편이 지금 모르고 있죠. 남자 일은 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이 더 심하게 말했대. 희야, 네 몸 때문에 부부관계 할 수 없어. 웃음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장훈 씨가 150kg가 되면 뼈 무게가 커져서 살 뺄 때 쉽지 않다. 스킨십하고 연결하고 이러지 마라. 라고 하죠. 또 스타일에 대해서도 강요해. 아내가 이렇게 톰보이 스타일, 이렇게 머리 짧고 청잠바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나 그런 거 싫었어. 머리도 그냥 나중에 기를 줄 알고 아무 말 안 했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추구하는 스타일이 또 있는 거야. 지금은 길렀잖아. 이쁘잖아. 나이도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렇게 꼰대 새끼가 됐죠? 제주도를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였군요. 짧은 머리에 자유로운 옷차림. 그래서 제가 조금만 편하게 입으면 남편이 싫어해요. 근데 저런 것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있거든. 남편과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크니까 실은 이혼 서류도 내밀고 막 했지만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가정을 떠나서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혼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가정은.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근두근 하죠. 여기서 남편의 눈이 돌아가면서 이러거든. 한 곳을 응시를 합니다. 바라본 곳에 뭐 있겠어? 지금 남편이 뭘 봤을까? 남편이 뭘 보고 고정됐어? 이 정도면 예상하겠지. 뭐 다 아시겠죠. 힐끗 계속 봐. 그래서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근데 또 힐끗. 그때 그 옆을 2명이 지나갑니다. 모자이크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약간 레깅스를 입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2분이 지나가는 것 같아. 한 분은 머리가 살짝 핑크 머리이시고 금발이시고 그런 2분이 지나갔어요. 나라면 카메라 돌아가는데 참겠다. 그게 보통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카메라가 안 돌아가도 눈은 실컷 보지만 거기서 여기서도 운동하는 사람 많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뭐 봤어? 아니 눈이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래도 거기서 우리 룰루레몬이나 수입해 볼까? 뭐 이런 뭔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아까 지나간 여자 머리 핑크색 당신도 핑크색 머리 하면 귀엽겠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너무 이상해. 근데 지금 기분 나빠.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그 여자분 머리색이 밝아서 예뻐 보이기도 했고 이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 여자분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고 그런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머리 색깔도 더 이뻐 보였겠지. 벚꽃 좋아하고 그렇게 본인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스스로 포장지는 너무 두꺼워. 솔직하다고 말하면서도 포장지는 겁나 두꺼워. 스스로는 굉장히 많이 속여. 스스로는 속이고 타인한테는 고지고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다른 여자랑 이제 계속 비교하고 그래서 아내의 자존감 계속 깎아먹지.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우울증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또 체중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그럼 이게 악순환이지. 그래서 저 여자 같은 옷 입을 수 없어? 살 조금만 더 빼면 같은 옷 입을 수 있어. 아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지금 애 아빠가 이렇게 패널들 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아이랑 같이 왔으니까 아이 간식 챙겨 먹으면서 또 같이 얘기하고 단란한 모습이 있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남편은 휴대전화 꺼내면서 힐끗 또 힐끗 또 힐끗 계속 그 여자분들을 보고 있죠. 그 여자분을 보는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후에 남편의 태도는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지. 아내는 정말 상처투성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아. 근데 남편은 당신이 버릇없게 말하는데 뭘 아내가 버릇없게 말해. 저게 아빠에게 혼나는 멘트가 그래서 아내는 열심히 집안일 다 해. 아르바이트도 해.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한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는 더 고통스럽겠지. 그래서 뭘 아무도 없어. 아들이랑 내가 슬퍼하는데. 그리고 난 당신 잘 알아. 우리 이혼하면 당신은 바로 새로운 여자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아닌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근데 아들을 위해 새엄마를 찾긴 해야지. 진짜 이러니까 요즘에 막장 드라마가 없어지고 이혼 숙녀 캠프나 낯소리 지금 뜨는 거지. 근데 아내는 아들이 없었으면 물론 이혼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말하는 거 이상으로 남편과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부분 중에 하나겠죠. 아들이 잠을 막 설친 거야. 아들한테 무슨 나쁜 꿈 꿨어? 근데 아들이 엄마 가지마 그랬대.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게 두렵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현재 아내의 이혼 의사는 100%. 근데 과연 될까? 근데 이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 모두 할 말을 잃었는데 그래서 서장훈 씨가 너 진짜 이상하다. 너 몰랐지?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진짜로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장훈 씨가 나 진짜 두 사람 이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패널들이 남편을 혼내는 거지. 혼내거든. 그러면서 서장훈 씨가 이 아내한테 물어봐. 아내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내가 영상에서는 없어 보였지만 저도 문제 많아요. 정말 좋은 사람에 가까워요. 좋은 사람 같아 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안 보였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나도 문제 많아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남편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위해서 다 괜찮아질 수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남편이 진짜 그냥 다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기 전에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10%였는데 지금은 50%고요. 여기서 아내가 잘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혼 의사가 50%로 올랐다고 하잖아. 아내 말을 듣고 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패널들이 자기에게 공격적으로 하는 걸 보고 니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난 더 이혼하고 싶어지네? 니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알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주변에서 지랄하지 마가 남편의 지금 생각이야. 아내 그 소동. 근데 그 소동은 여기 오기 전의 일이야. 그 전의 일인데 왜 지금 50% 올랐겠어? 그건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지금 이 말 속에 있죠. 제가 비정상적처럼 보인다고 서장훈 네가 말했지. 나도 인정하고 싶지만 세상은 넓어.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어. 나 비정상 아니야. 그래서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나는 이혼 의사가 올랐거든. 내가 이혼하면 너 때문이다. 라는 거야. 놀라운 발상이죠. 박하선에 대한 얘기지. 서장훈,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 비정상 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은 넓어. 나 비정상 아니야. 서장훈 너, 그리고 박하선 너, 지나친 솔직함이 무례하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항상 저한테 강조하는 말이 거짓말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러거든요. 박하선 너, 내가 폭력적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거 아내가 말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네 둘이 나한테 지금 공격했지. 그래서 10%가 50%로 오른 거다. 이거 지금 탓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례함이 될지 몰라도 최대한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50%로 올랐다는 말을 했는지 알겠죠. 처음엔 양육권도 안 주려고 했는데 양육권도 주고 이혼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또 아내 본인이 실패한 것 같다고. 그러면 또 그래서 아내 탓까지. 그래서 이 지금 짧은 순간에 서장훈 탓, 박하선 탓, 아내 탓으로 그냥 3단으로 해서 니들 때문에 50%로 올랐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서 나중에 인터뷰를 서장훈 소장님이 저를 나쁜 인간으로만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랑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고.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 우리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가사 조사가 종료가 되고요. 두 사람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만나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부부들도 아직 여기 이 부부들 등장은 안 했지만 그래서 아내가 남편 눈치를 봐요. 당신만 나쁜 거 아닌데 그랬다고. 근데 이 남편은 나만 나쁜 놈
책상을 내리치고 싶었대. 근데 이제 아내는 지금 이런 남편 반응에 얘는 정말 속으로 하겠지. 구제불능이구나. 남자의 갑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스스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남편은 그 서장훈과 박하선 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가 또 아내가 아유 나도 잘못 있는데 이러니까 기분 풀려가지고 내 근육 어땠어? 내 근육 보였어? 이러고 있는 거지. 숙소로 돌아와서도 계속 내가 나쁜 사람 되면 어쩌지 했는데 내가 나쁜 놈 됐잖아. 지금 본인이 저거 착각하고 있네. 남편은 계속 본인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는 나 사실 걱정했어. 당신이 영상 다 보면 화낼까봐. 서장훈 씨가 너무 예상보다 세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또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줍니다. 이러니까 남편이 바뀌지가 않는 거긴 할 것도 같아. 나도 알아. 당신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제 당신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런 아내가 무슨 짜증이 많다는 거야. 남편이 당신도 많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많이 바뀌고 있어. 대단해.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뭔가 덕담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보통 그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기분이 한껏 좋아진 거야. 아내가 내 편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도 많이 바뀌고 있어. 이 말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 말이 뭔 줄 알아? 75kg 축하해. 아까 77kg였잖아요. 2kg 빠진 거. 이건 그러면서 뭐 뼈도 서장훈 님이 설명했잖아. 뼈도 같이 큰다고. 내가 뼈 무게를 생각 못 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오늘 뼈 얘기 들은 게 가장 크다고. 남편 생각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나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여전히 이혼 의사는 100%. 사실은 우리가 나쁜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가 나쁜 것 많이 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겠지. 그렇게 이제 심리 상담으로 넘어가는데 문제 완전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상상하기는 힘들었어.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어서 아내는 상담받고 내 문제를 바꾸고 싶고 그래서 여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이강민 선생님. 굉장히 본질을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많이 주셨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내가 자기의 과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원망스럽지만 근데 이제 17살 때는 엄마가 그래도 그것에서 벗어나고 수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버틴 거죠. 물론 어려서 아버지랑 둘이 살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내는 그래도 그거를 극복을 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단 말이야.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죠. 그때 10대 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 엄마 아빠가 본인을 위해서 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출산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분은 나는 마치 부모가 나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곤 한다. 나는 종종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독립된 나만의 정신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에 아예 체크를 안 하고 질문에 그냥 X차를 쳐버렸어. 부모님 관련 질문은 아예 대답을 거부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못 봤어. 옛날 거적도 날 버렸고 남편도 나를 버리고 싶어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게 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저게 보통의 경우라면 이 아내분이 저 남편과의 관계를 이건 보통의 케이스가 아니야. 아내는 나름 극복하려고 극복을 했고 본인의 삶을 잘 꾸려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야. 실은 이 정도 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남편에게 바라는 게 많지도 않아. 저기서는 본인의 탓을 멈춰야 돼. 그냥 트라우마는 나도 모르게 비슷한 상황을 자꾸 옛날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나는 세상에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지. 그래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말을 암시해 주는데 아들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운다. 그러면 네가 만약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아들은 커서 무슨 선택을 하겠냐 라는 걸 암시해 줬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이야기.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가 이제 왜 우울한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아내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제가 그걸 가중한 것 같다. 아내의 우울증을 증가시켰지 제가 첫 번째 순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핑계가 너무 심하고 자기 방어가 너무 심한 것도 맞는데 저렇게 자기 방어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어. 그래서 내가 불을 지핀 건 맞지만 유년 시절의 문제가 더 크다.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아내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게 있냐라는 질문에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아들 잠재울 때 도와주고 설거지를 해준다. 저기서 듣다 보면 그런가 싶은데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한동안 왜 안 받은 것 같냐. 근데 그게
살찌면 제가 뭐라고 하니까요. 아내의 우울증 치료에 이제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냐. 그래서 방해가 돼서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 있어요. 근데 이혼 안 한다며, 이혼하기 싫다며 이래놓고, 근데 너 때문에 우울증이다라고 지금 바로 탓하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러면 헤어질게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근데 그 남편은 뭐 왜 웃는지 몰라. 이 사람이 왜 웃었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느낄걸요? 아니 너만 그렇게 느끼면 뭐하냐는 거지. 네가 그렇게 표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너의 행동이 잘못된 거고 그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지. 근데 확실히 극단적 선택할 때마다 정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와, 근데 저게 정말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기적이라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우울증은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지금 말을 돌려서 해서 그렇지. 야, 아내가 진짜 응? 어려서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삶보다 지금 너랑 사는 사람이 더 괴롭겠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우울증 극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남편 때문에 다시 시작된 거다. 인간이라면 일말의 미안함과 책임감이 있어야지.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아내한테선 희망을 받는데 남편한테선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캠프에 왜 왔냐? 이혼을 다시 숙고하고 재고려 해보려고요. 아내가 필요한가? 본인 인생에 필요해? 아내 걱정하긴 해? 지금 뭐 생각은 하고 말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하는데 지금 남편은 자기 방어가 심해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엄청 많아. 내가 다른 사람이랑 엄청 자보고 싶다. 내가 뒤틀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남편은 이 주의집중력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ADHD 진단에 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할 때 나도 되게 공감하거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 근데 요즘에 그 ADHD 진단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무튼 근데 그게 되게 조심스럽거든. 굳이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진단할 필요까지 없는데 근데 원래 진단을 잘 안 하는 선생님이 이 사람은 너는 내가 진짜 아니다 하고 나 웬만해서는 내가 말하는데 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지. 나 진짜 이거 하는 거 나 좋아하지 않는데 당신은 진짜 확실하다. 치료가 시급할 정도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는 빵점. 근데 본인은 맞게 눌렀대. 검사 설명 글을 잘 안 읽고 헷갈려서 이것저것 다 눌렀대.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빵점을 맞았네요. 그렇게 간단한 검사에서도 집중을 못해서 빵점이 나왔고요. 주의 집중력과 자제력이 없다시피 시각, 청각, 억제, 지속, 분할 뭐 전부 다 떨어지네. 근데 이게 ADHD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필터링 없는 말 그냥 다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중력이 생긴다고 저 문제가 다 개선된다고 보장은 못해. 근데 일단 저런 문제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서 어쨌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사람이 어쨌건 비정상의 범주들을 그래도 정상 범위로 오게 하면서 상담도 같이 가야지. 기본적으로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 사람이 반항심도 큰데 그 권위에 굴복하려는 부분도 강해. 기본적으로 막 반골 정신이 강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전두엽이 어떤 통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은 전두엽 기능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전두엽 기능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건 충격이었다. 내가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야동을 보느라 다른 해야 될 걸 안 한다. 관계를 못 맺는다. 이거는 문제지. 그래서 지능은 나쁘지 않은데 아내랑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아내를 위해서 했고 아내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 통제 중추가 안 되니까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약물 치료 받으면서 상담도 병행을 하면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 어떤 롤 모델이 생기면 것까지 되면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변화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걸 유일하게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아내다.
응? 아내의 도움 덕에 지금 그래도 당신이 사람답게 사는 거니 본인 인생 망가지기 싫으면 아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 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해.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데 그거 뭐 통제력 점수에서 빵점이 나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근본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존나 나쁘게 행동하고 있어. 그 말이지. 근데 이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좀 미안하기도 했고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내를 위해서 약 처방을 받고 싶다. 스스로 폭력적이지 않다, 이기적이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아직은 멀었어. 그래도 다행인 건 아내가 굉장히 헌신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좀 느끼고 노력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서 최소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일단 ADHD 치료. 기본적으로 충동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겠지. 이거는 뭐냐 그냥 상담만으로는 안 되고 남편에게 보였던 단점들. 그렇게 작은 희망을 보이면 큰 희망 아니야. 희망 아니야. 그냥 희망 아니야. 치료 병행이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고 작은 아직은 작아 희망도. 그렇게 해서 끝났고 이 광민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진짜 천불 나는 줄 알았네 진짜 막. 아내보다 남편이 너무 심각한데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보호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밥을 먹으러 오는데 아내가 당신 ADHD 있어도 바보 아니야. 그거 알아? 걱정하지 마. 아내가 엄청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ADHD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 당신 바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밥 먹으면서까지도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